한국사 문제를 하나하나 분석해서 듣기만 해도 암기되게 배경 지식을 만들었습니다. 또 저희가 한국사 퀴즈 앱도 있으니 첫 번째 댓글 설명란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부여의 정치와 사회, 초기 국가, 부여에 대해 알아볼게요. 부여는 만주 지역에 세워진 고대 국가예요. 중국 역사서에 따르면 부여는 기원전 2세기경부터 존재했고 494년 고구려에 복속될 때까지 오랜 역사를 가졌어요. 부여의 관직 이름은 독특했는데 가축의 이름을 붙여서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고 불렀어요. 마는 말, 우는 소, 저는 돼지, 구는 개를 뜻해요. 이 가들은 각각 사출도라는 구역을 다스렸어요. 부여에서는 12월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어요.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노래하고 춤추며 며칠 동안 축제를 벌였지요. 부여 사람들은 흰색 옷을 즐겨 입었고 외국 사신이 오면 비단 옷과 모피를 선물로 주었다고 해요. 부여에는 순장 풍습이 있었어요. 왕이 죽으면 많은 사람을 함께 묻었는데 많을 때는 100명이 넘었다고 전해져요. 법률은 엄격해서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았어요. 도둑질하면 12배를 배상해야 했고 간음한 자나 질투가 심한 아내는 죽였다고 해요. 부여는 고구려와 백제의 뿌리가 된 나라이기도 해요. 고구려의 건국신화에서 주몽이 부여에서 내려왔다고 하고 백제 왕실도 부여에서 왔다고 여겨 나라 이름을 남부여라 부르기도 했어요. 김윤후와 처인성 전투, 고려 중기, 고려시대에 몽골이 침입했을 때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1231년 몽골의 살리타가 이끄는 군대가 고려를 침략했어요. 몽골은 당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던 제국이었죠. 고려는 처음에는 몽골군에게 밀려서 수도 개경을 내주고 강화도로 피난을 가야 했어요. 바다를 건너야 하는 강화도는 기마민족인 몽골군이 쉽게 공격하기 어려웠거든요. 이때 처인성이라는 곳에서 아주 중요한 전투가 벌어졌어요. 처인성은 지금의 경기도 용인 지역에 있던 작은 성이었는데 이곳을 지키던 김윤후라는 승려가 있었어요. 김윤후는 부처님을 모시는 승려였지만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직접 활을 들고 싸웠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몽골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살리타를 화살로 쏘아 죽이는 데 성공했어요. 적의 최고 지휘관을 잃은 몽골군은 크게 흔들렸고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었죠. 이 처인성 전투는 비록 작은 성에서 벌어진 싸움이었지만 강대한 몽골군에게 큰 타격을 준 중요한 승리였어요. 김윤후는 이후에도 충주성 전투 등에서 활약하며 몽골 침략에 맞서 싸웠답니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과 남북 관계, 현대 김대중 정부, 김대중 정부 시기의 남북 관계에 대해 알아볼게요.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재임했어요. 그는 햇볕 정책이라고 불리는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어요. 햇볕 정책은 북한을 고립시키기보다 교류와 협력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자는 정책이에요.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정말 많은 남북 교류가 이루어졌어요. 1998년에는 금강산 해로 관광 사업이 시작되었어요.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 소떼를 몰고 방북한 것도 이 시기예요. 2000년 6월에는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렸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어요. 이 만남의 결과로 6월 15일에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되었어요. 이 선언에서는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하기로 했고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에도 합의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이러한 남북 화해 노력을 인정받아 2000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어요. 한국인 최초의 노벨상 수상이었어요. 또한 경의선 철도 복구 사업도 추진되었고 개성공단 건설 사업도 이 시기에 시작되었어요. 경의선은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철도인데 분단 이후 끊어져 있던 것을 다시 연결하려는 사업이었어요.
가보개혁. 근대 개항기. 가보개혁에 대해 알아볼게요. 가보개혁은 1894년에 일어난 조선의 대대적인 개혁이에요. 이 개혁은 김홍집을 중심으로 한 개화파 관료들이 추진했어요. 가보개혁에서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먼저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신분제를 폐지했어요. 양반, 상민, 천민의 구분을 없앤 거예요. 또 도량형을 통일했어요. 도량형이란 길이, 부피, 무게를 재는 단위를 말해요. 지역마다 달랐던 이 단위들을 하나로 통일한 거죠. 그리고 조혼을 금지했어요. 조혼은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것을 말하는데 남자는 20세, 여자는 16세 이상이 되어야 결혼할 수 있도록 정했어요. 이 외에도 과거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관리 임용 제도를 만들었고 은본위 화폐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어요. 또 재판소를 설치해서 사법권을 행정권에서 분리하려고 했어요. 가보개혁은 조선이 근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었어요. 다만 이 개혁이 청일전쟁 중에 일본의 영향 아래에서 준행되었다는 한계도 있어요. 원유. 통일신라 중기. 원효는 신라 시대의 승려예요. 그는 617년에 태어나서 686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원효는 처음에 의상과 함께 당나라로 유학을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가는 길에 동굴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는데 한밤중에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어요. 그 물이 정말 달고 시원했대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게 해골의 고인 물이었던 거예요. 원효는 이 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어요.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을요. 그래서 당나라에 가지 않고 신라에 남기로 했어요. 원효는 불교를 백성들에게 널리 퍼뜨리는 데 힘썼어요. 당시 불교는 어렵고 귀족들만 믿는 종교였거든요. 원효는 거리에서 바가지를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백성들에게 다가갔어요. 이것을 무예라고 해요. 무예란 거리낌이 없다는 뜻이에요. 원효는 나무 아미타불만 외우면 누구나 극락에 갈 수 있다는 정토신앙을 전파했어요. 어려운 수행 없이도 부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준 거예요. 또한 원효는 화쟁 사상을 주장했어요. 화쟁이란 다툼을 화해시킨다는 뜻이에요. 당시 불교에는 여러 종파가 있었는데 서로 자기가 옳다고 다투었어요. 원효는 이런 다툼을 하나로 모으려고 노력했어요. 원효는 수많은 책을 썼는데 그 중에서 대승기신 논소와 금강산매경론이 유명해요. 이 책들은 중국과 일본에까지 알려져서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근우회. 근대 일제강점기. 근우회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근우회는 1927년에 만들어진 여성단체예요. 일제강점기 때 여성들의 권리를 위해 싸운 단체인데요. 신간회가 민족운동단체로 만들어진 것처럼 근우회는 그 자매단체로 여성운동을 이끌었어요. 근우회라는 이름은 가까울 근에 벗 우를 써서 가까운 벗이라는 뜻이에요. 이 단체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없애고 봉건적인 낡은 관습을 타파하자고 주장했어요. 또 조혼을 폐지하고 결혼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했고 인신매매와 공창제도를 없애자고 외쳤어요. 농촌 여성과 노동하는 여성들의 권익 보호도 중요한 활동 목표였어요. 특히 여성 노동자들의 임금 차별을 철폐하고 출산 전후에 임금을 지급하라는 주장도 했어요. 근우회는 서울에 본부를 두고 전국에 지회를 설치해서 활발하게 활동했는데요. 1931년에 신간회가 해소되면서 함께 해체되었어요. 근우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전국적 여성운동 단체로서 역사적 의의가 커요. 대한제국과 광무개혁. 근대 대한제국. 대한제국에 대해 알아볼게요. 1897년 고종은 국호를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황제로 즉위했어요. 이때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황구단을 만들었는데 하늘의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황제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황구단 옆에는 황궁우라는 건물도 함께 세웠어요.
대한제국은 광무개혁이라는 근대화 정책을 추진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지계 발급이에요. 지계는 근대적인 토지 소유 증명서로 토지 소유권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이었어요. 또한 양전 사업을 실시해서 전국의 토지를 측량하기도 했어요. 대한제국 시기에는 경인선철도가 개통되었고 한성에 전차가 운행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대한제국이 선포되기 전인 1895년과 1896년에도 중요한 일들이 있었어요. 1895년에는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시해당했고 이듬해인 1896년에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아관 파천이 일어났어요. 홍범 14조는 1894년 갑오개혁 때 반포된 것이고 통리기무화문은 1880년 설치된 기구예요. 교육입국 조서는 1895년에 발표되었어요. 일제강점기 지원병 제도와 전시동원 체제. 일제강점기 전시체제기. 일제 강점기 중일 전쟁 시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1937년 일본이 중국을 본격적으로 침략하면서 중일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이때부터 일제는 조선을 전쟁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를 공급하는 기지로 삼았어요. 전쟁이 길어지면서 일제는 조선인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쟁에 동원하기 시작했어요. 1938년에는 지원병 제도를 실시했어요. 겉으로는 자발적으로 지원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강제로 끌려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원병들은 일본군으로 편입되어 전쟁터로 보내졌어요. 이 시기에 일제는 황국 신민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어요. 조선인을 일본 천황의 충성스러운 신민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었어요.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황국 신민 서사를 암송하도록 강요했어요. 나는 대일본 제국의 신민이다라는 내용을 외우게 했던 거예요. 또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일본어 사용을 의무화했어요. 1939년에는 창씨개명을 실시해서 한국식 이름 대신 일본식 이름을 쓰도록 강제했어요. 국방 흥금 모금 운동도 활발하게 벌어졌어요. 일제는 조선인들에게 전쟁 비용을 내라고 압박했고 친일 부호들은 앞다투어 거액을 헌납했어요. 이런 친일 행위는 일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었어요. 언론도 전쟁 협력의 동원이었어요. 조선의 신문과 잡지는 내선 일체를 주장하는 논설을 실었어요. 내선 일체란 일본과 조선이 하나라는 뜻으로 조선인도 일본인처럼 전쟁에 협력해야 한다고 선전했어요. 그런데 국민징용령이 조선에 적용된 것은 1944년이에요. 그 전까지는 모집이나 관할선 형태로 노동력을 동원했지만 1944년부터는 법적으로 강제 동원할 수 있게 되었어요. 국민징용령에 의해 조선인들은 탄광이나 군수공장 등에 강제로 끌려가 혹독한 노동에 시달렸어요. 정리하면 지원병 제도가 실시되던 중일전쟁 초기인 1938년경에는 아직 국민징용령이 조선에 적용되지 않았어요. 병인 양요. 조선 후기. 병인 양요는 1866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 시기 조선의 상황을 알아야 해요. 당시 조선에서는 흥선대원군이 정권을 잡고 있었어요. 대원군은 세도 정치의 폐단을 바로잡고 왕권을 강화하려고 여러 개혁을 추진했어요. 그런데 대원군은 천주교를 탄압하기로 결심했어요. 왜냐하면 천주교가 조상제사를 거부하고 서양 세력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866년에 프랑스 선교사 9명과 수천 명의 조선인 천주교 신자들을 처형했어요. 이것을 병인박해라고 불러요. 이 소식을 들은 프랑스는 자국 선교사가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조선을 침략하기로 했어요. 프랑스 극동함대 사령관 로즈 제독이 군함 7척과 병력 약 600명을 이끌고 강화도를 침략했어요. 프랑스군은 강화도를 점령하고 외교장각에 보관되어 있던 의궤를 비롯한 수많은 문화재를 약탈해 갔어요. 하지만 조선군도 가만히 당하지만은 않았어요. 양원수 장군이 이끄는 조선군이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을 크게 물리쳤어요. 결국 프랑스군은 철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병인영요 이후 흥선대원군은 서양과의 통상을 거부하는 정책을 더욱 강화했고 전국 각지에 척화비를 세웠어요. 척화비에는 서양 오랑캐와 화친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라는 내용이 새겨져 있었어요.
자치운동과 민족적 경륜. 근대 일제강점기. 민족적 경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민족적 경륜은 1924년에 이광수와 최린 등이 발표한 글이에요. 이들은 동아일보에 이 글을 연재하면서 자치운동을 주장했어요. 자치운동이란 일본의 식민 지배를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조선인의 자치권을 얻자는 운동이에요. 이들은 당장 독립이 어려우니까 일단 일본 통치 아래에서라도 정치적 권리를 조금씩 얻어가자고 했어요. 하지만 이런 주장은 독립운동 진영에서 큰 비판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일제의 식민 지배를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 자치운동은 일제의 민족 분열 정책에 이용당했다는 평가를 받아요. 일제는 조선인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려고 이런 온건한 주장을 부추겼거든요. 이광수는 뛰어난 문학가였지만 이런 타협적인 태도 때문에 친일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어요. 균역법과 영조의 개혁 정치. 조선 후기. 조선 후기 영조 임금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영조는 조선의 21대 왕으로 52년이라는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영조는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균역법이에요. 당시 백성들은 군포라는 세금을 내야 했는데 원래는 1년에 2필의 배를 내야 했어요. 이 부담이 너무 커서 백성들이 힘들어했죠. 그래서 영조는 이것을 1필로 줄여주었어요. 이게 바로 균역법이에요. 그런데 군포를 절반으로 줄이면 나라 재정에 구멍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영조는 이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여러 방법을 마련했어요. 먼저 일부 부유한 양반들에게 선무군관포라는 것을 내도록 했어요. 또 어염세와 선박세 같은 세금도 새로 걷었고 결작이라고 해서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도 추가했어요. 영조는 탕평책도 유명해요. 당시 조선은 노론, 소론, 남인, 북인 같은 붕당들이 심하게 다투고 있었는데 영조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인재를 등용하려고 노력했어요. 성균관 앞에 탕평비를 세워서 이 뜻을 널리 알리기도 했죠. 또한 영조는 신문고를 부활시켜서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직접 임금에게 호소할 수 있게 했고 형벌 제도도 개선해서 압슬형 같은 가혹한 형벌을 폐지했어요. 속대전이라는 법전을 편찬해서 법체계를 정비하기도 했답니다.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 근대 건축물. 근대 대한제국. 대한제국 시기와 일제강점기 초기에 서울에는 여러 근대 건축물들이 세워졌어요. 먼저 덕수궁 석조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석조전은 대한제국 시기에 고종 황제가 서양식 궁전으로 지은 건물이에요. 1900년에 착공해서 1910년에 완공되었는데 영국인 건축가 하딩이 설계했어요.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지어진 이 건물은 대한제국의 근대화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건축물이에요. 다음으로 독립문을 살펴볼게요. 독립문은 1897년에 독립협회가 세운 건축물이에요. 원래 그 자리에는 중국 사신을 맞이하던 영은문이 있었는데 이를 헐고 그 자리에 독립문을 세웠어요.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을 본떠서 만들었고 자주 독립의 의지를 담고 있어요. 서대문 근처에 위치해 있었어요. 경성역, 지금의 옛 서울역사 건물도 중요한 근대 건축물이에요. 이 건물은 1925년에 완공되었는데 르네상스 양식으로 지어졌어요. 일제강점기에 만주와 한반도를 잇는 철도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했어요. 명동성당도 빼놓을 수 없어요. 명동성당은 1898년에 완공된 고딕 양식의 성당으로 한국 최초의 본당이에요. 붉은 벽돌로 지어진 아름다운 건물로 프랑스 선교사들이 건축을 주도했어요. 황구단은 1897년 고종이 황제 즉위식을 거행한 장소예요. 대한제국 선포와 함께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원구단을 설치했는데 지금은 황공호라는 팔각정 건물만 남아있어요. 조선총독부 건물은 1926년에 완공되었어요. 일제가 경복궁 앞에 세운 건물로 한국의 자주성을 억압하는 상징이었어요. 1995년에 철거되었고 일부는 천안 독립기념관으로 옮겨졌어요. 영화 아리랑과 1920년대 문화.
일제강점기 중기 1920년에 개봉한 영화 아리랑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아리랑은 나운규 감독이 만든 무성 영화로 한국 영화사에서 아주 중요한 작품이에요. 나운규는 이 영화의 감독뿐만 아니라 주연 배우까지 맡았어요. 영화 아리랑은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의 슬픔과 저항 정신을 담아냈고 상영 당시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무성 영화 시대에는 변사라는 사람이 영화 옆에서 대사를 읽고 상황을 설명해 주었는데 아리랑 상영 때도 변사가 활약했어요. 이 시기인 1920년대는 일제강점기 문화통치 시기였어요. 1920년대 문화계를 살펴보면 1920년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창간되었어요. 문학에서는 1920년대 중반 이후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신경향파 문학이 등장했어요. 신경향파 작가들은 노동자와 농민의 현실을 작품에 담았어요. 카프라고 불리는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이 1925년에 결성되어 사회주의 문예운동을 이끌었어요. 서원 조선 서원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서원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사립교육기관이에요. 성리학을 공부하는 곳이면서 동시에 훌륭한 유학자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서원은 교육과 제사, 이 두 가지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었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은 1543년 중종 때 풍기군수 주세봉이 세운 백운동 서원이에요. 이 서원은 고려 말의 유학자 안향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어요. 이후 퇴계 이황이 임금에게 건의해서 소수서원이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이에요. 사액이란 임금이 직접 이름을 내려주는 것을 말해요. 서원은 전국 각지에 세워졌는데 영주의 소수서원, 안동의 도산서원과 병산서원, 경주의 옥산서원, 논산의 도남서원, 장성의 피람서원, 정읍의 무성서원, 함양의 남계서원, 대구의 도동서원 등이 유명해요. 이 9개의 서원은 2019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어요. 서원이 세계유산이 된 이유는 동아시아 성리학 교육기관의 한 유형으로서 그 기능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었기 때문이에요. 김좌진과 북로 군정서 근대 일제강점기 김좌진 장군에 대해 알아볼게요. 김좌진은 1889년 충청남도 홍성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컸던 그는 일찍이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어요. 1917년에는 대한광복회의 부사령으로 임명되어 활동했어요. 대한광복회는 국내에서 친일파를 처단하고 군자금을 모으는 비밀 독립운동 단체였어요. 1918년에는 만주로 건너가 무오 독립선언에 참여했어요. 무오 독립선언은 3.1운동보다 앞서 발표된 독립선언으로 만주와 연해주의 독립운동가들이 주도했어요. 김좌진 장군이 가장 빛나는 활약을 펼친 건 1920년이에요. 그는 북로 군정서의 사령관으로서 청산리 전투를 이끌었어요. 청산리 전투는 백운평, 천수평, 어랑촌 등 청산리 일대에서 벌어진 여러 전투를 말해요. 이 전투에서 김좌진이 이끄는 북로 군정서군과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등 독립군 연합부대가 일본군을 크게 물리쳤어요. 청산리 전투는 독립군이 거둔 가장 큰 승리 중 하나로 기억돼요. 이후 김좌진은 1925년 북만주에서 신민부를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이어갔어요. 신민부는 군사활동뿐 아니라 한인들의 자치와 교육에도 힘썼어요. 안타깝게도 김좌진 장군은 1930년에 공산주의자에게 암살당하며 생을 마감했어요. 7.4 남북 공동성명 현대 1970년대 7자 남북 공동성명에 대해 알아볼게요. 1970년대 초반은 국제 정세가 크게 변하던 시기였어요.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중국과 가까워지면서 냉전의 긴장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남북한도 대화를 시작하게 됐어요. 1971년에 대한적십자사가 이산가족을 찾자고 북한에 제안했고
이게 받아들여져서 남북 적십자 회담이 열렸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남북한 정부 당국자들이 비밀리에 만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해서 1972년 7월 4일에 역사적인 7자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됐어요. 이 성명에서는 통일의 세 가지 원칙을 밝혔어요. 첫째는 자주예요.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예요. 둘째는 평화예요.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하자는 뜻이에요. 셋째는 민족 대단결이에요.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넘어서 하나의 민족으로서 단결하자는 내용이에요. 이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은 이후 남북관계에서 계속 중요한 기준이 됐어요. 7자 남북 공동성명은 분단 이후 남북한 당국이 통일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합의한 문서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커요. 나주의 역사. 사만 후 삼국 고려 조선 근대. 전라도 나주에 대해 알아볼게요. 나주는 전라남도에 있는 도시로 금성산과 영산강을 끼고 있어요. 이 지역은 사만 시대부터 마한의 중심 세력 중 하나였어요. 반남면에는 마한 시대의 대형 고분군이 남아 있는데 동널무덤이라고 불리는 옹관묘가 많이 발견되었어요. 후삼국 시대에는 이곳이 중요한 격전지였어요. 왕건이 견훤의 후백제를 견제하기 위해 나주를 차지했는데 이것이 고려 건국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나주를 확보함으로써 왕건은 서남해안의 해상권을 장악할 수 있었거든요. 전라도라는 이름도 전주와 나주에서 한 글자씩 따온 거예요. 임진왜란 때는 정문부가 아닌 김천일 등이 의병을 일으켜 활약했고 일제강점기에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도화선이 된 곳이기도 해요. 1929년 나주역에서 일본인 학생이 한국인 여학생을 희롱한 사건이 발생했고 이에 분노한 한국인 학생들과 일본인 학생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어요. 이 사건이 광주로 확대되어 전국적인 학생 항일운동으로 번졌답니다. 나주목의 관아 건물도 잘 보존되어 있어서 조선시대 지방 행정의 모습을 엿볼 수 있어요. 동문선. 조선 정기. 동문서는 조선 성종 때 편찬된 신문집이에요. 1478년에 서거정이 왕의 명을 받아 만들었어요. 동문선이라는 이름은 우리나라 문장의 정수를 모았다는 뜻이에요. 이 책에는 삼국시대부터 조선 초기까지의 뛰어난 시와 산문이 수록되어 있어요. 총 130권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이에요. 서거정은 조선 정기의 대표적인 문신이자 학자로 동문선 외에도 동국통감이라는 역사서 편찬에도 참여했어요. 동문선은 우리 선조들의 문학적 성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에요. 신라의 최치원, 고려의 이규보 같은 유명한 문인들의 작품도 이 책에 실려 있어요. 순조의 노비제도 개혁과 조선 후기 사회 변화. 조선 후기. 조선 후기 순조 시대의 사회 변화에 대해 알아볼게요. 순조는 정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왕이에요. 순조 때 일어난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바로 노비계도의 변화예요. 순조 원년인 1801년에 궁방과 중앙관청에 속했던 노비들을 모두 양민으로 풀어주고 노비 문서를 불태워버리는 조치를 내렸어요. 이것을 내시노비 역파라고 해요. 사실 그 전에 정조 때 노비 추세관을 혁파했는데요. 노비 추세관이란 도망친 노비를 잡아오는 관리를 말해요. 이런 조비빌은 조선 후기로 갈수록 노비 제도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한편 조선 후기에는 경제도 많이 발전했어요. 담배, 인삼 같은 상품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이 늘어났고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공인이라는 새로운 상인 집단이 등장했어요. 공인은 관청에서 필요한 물품을 대신 납품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또 민간에서는 새책가라는 책을 빌려주는 가게가 생겨서 서민들도 소설을 즐길 수 있게 되었어요. 춘향전 같은 소설이 이때 인기를 끌었지요. 송파장 같은 큰 장시에서는 산대놀이 공연을 하는 광대들도 활동했어요. 다만 연포외관은 조선 전기인 15세기에 일본과 교역하던 곳이에요. 삼포 중 하나였는데 삼포회란 이후 폐쇄되었고 조선 후기에는 동네의 외관만 남아 있었어요. 원효의 사상과 불교 대중화.
통일신라 중기 원효는 신라 시대의 숙녀예요. 그는 불교를 어렵게만 생각하던 시대에 누구나 쉽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한 분이에요. 원효가 주장한 것 중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화쟁 사상이에요. 화쟁이란 서로 다투는 것을 화해시킨다는 뜻인데요. 당시 불교에는 여러 종파가 있었고 서로 자기 종파가 옳다고 다투곤 했어요. 원효는 이런 다툼이 의미 없다고 보았어요. 모든 것은 결국 하나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신 사상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주장들도 결국은 하나로 통한다고 가르쳤어요. 원효는 대승기신론소와 신문화 화쟁론 같은 저수를 남겼어요. 대승기신론소는 대승기신론이라는 불교 경전을 해설한 책이고, 신문화 화쟁론은 10가지 주제로 불교 종파 간의 논쟁을 화해시키려 한 책이에요. 원효는 또 정토신앙을 널리 퍼뜨렸어요. 정토신앙이란 아미타불을 믿고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면 누구나 극락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어려운 수행 없이도 부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도 쉽게 불교를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원효는 무예가라는 노래를 지어서 마을을 돌아다니며 불렀어요. 무예란 걸림이 없다는 뜻인데요. 바가지를 두드리며 노래하고 춤추면서 백성들에게 불교를 전했다고 해요. 이렇게 원효 덕분에 불교가 귀족들만의 종교가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널리 퍼지게 되었어요. 신석기 시대의 생활 선사시대 신석기 신석기 시대는 약 1만 년 전부터 시작된 시대예요. 이 시대 사람들은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한 곳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어요. 대표적인 유물로는 빗살 무늬 토기가 있는데, 토기 표면에 빗살 같은 무늬를 새겨 넣은 것이 특징이에요. 이 토기는 음식을 저장하거나 조리하는 데 사용했어요. 또한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간석기를 만들어 사용했어요. 간석기란 돌을 갈아서 만든 도구를 말해요. 돌도끼나 돌랏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에요. 가락바퀴라는 도구도 등장했는데, 이것은 실을 뽑는 데 사용했어요. 실을 뽑았다는 것은 옷을 만들어 입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뼈바늘도 발견되는데 이걸로 옷을 꿰매어 입었던 거예요.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강가나 바닷가에 움집을 짓고 살았어요. 움집은 땅을 파고 그 위에 지붕을 얹은 형태의 집이에요. 조개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조개 껍데기가 쌓인 조개더미, 즉 폐총도 많이 발견돼요. 고려 전시과 제도 고려 고려 시대의 토지 제도에 대해 알아볼게요. 고려는 건국 초기부터 관리들에게 토지를 나눠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태조 왕건이 후삼국 통일에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역분전을 지급했어요. 역분전은 공로의 크고 작음에 따라 토지를 나눠준 거예요. 하지만 이건 일시적인 제도였어요. 본격적인 토지 제도는 경종 때 만들어진 전시과예요. 전시과는 관리들의 관등에 따라 전지와 시지를 나눠주는 제도예요. 전지는 곡식을 거둘 수 있는 땅이고, 시지는 땔감을 얻을 수 있는 땅이에요. 전시과는 3번에 걸쳐 개정되었어요. 처음 만들어진 시정전시과, 목종 때의 개정전시과, 그리고 문종 때의 경정전시과가 있어요. 문종 때의 경정전시과가 가장 정비된 형태예요. 관등을 18과로 나누어 차등 있게 토지를 지급했어요. 전시과의 특징은 토지를 지급받은 관리가 죽거나 관직에서 물러나면 토지를 국가에 반납해야 했다는 거예요. 세습이 되지 않았어요. 다만 관리가 죽었을 때 유가족의 생계를 위해 흉량전이나 구분전을 지급하기도 했어요. 전시과 토지는 주로 경기 지역에 한정해서 지급했어요. 하지만 고려 후기로 가면서 전시과 제도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무신정권과 몽골 침입을 거치면서 권문세족들이 토지를 불법으로 빼앗아 대농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관리들에게 줄 토지가 부족해져서 녹봉을 대신 주기도 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민왕 때 신돈이 전민면정도감을 설치해서 빼앗긴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려 했어요. 결국 고려 말 이성계와 조준 등 신진 사대부들은 과전법을 실시해서 토지 제도를 개혁했어요. 남북 협상과 김구, 김규식
현대 정부 수립기. 1948년 해방 후 한반도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었지만 우리나라는 곧바로 독립정부를 세우지 못했어요. 미국과 소련이 38도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을 나눠서 점령했기 때문이에요. 그해 12월에는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 3국의 외상들이 회의를 열어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어요. 이 회의에서 최대 5년간 신탁 통치를 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에서는 찬탁과 반탁으로 나뉘어 큰 갈등이 생겼어요. 1946년에는 좌우합작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하기도 했어요. 이승만은 1946년 6월 전라북도 정읍에서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세우자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었어요. 하지만 김구와 김규식 같은 지도자들은 분단을 막기 위해 노력했어요. 1948년 초 유엔 총회에서 남북한 총선거를 결정했지만 소련의 반대로 남한에서만 선거가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이에 김구와 김규식은 분단을 막기 위해 북한의 김일성, 김두공에게 남북 지도자 회담을 제안하는 편지를 보냈어요. 그들은 1948년 4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협상에 참석했지만 결국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그해 5월 10일 남한에서만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재헌국회가 구성되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어요. 신석기 시대의 생활. 선사시대 신석기. 신석기 시대는 약 1만 년 전부터 시작된 시대예요. 이 시대 사람들은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어 사용했어요. 빗살무늬 토기는 표면에 빛처럼 생긴 도구로 무늬를 새긴 토기인데 주로 음식을 저장하거나 조리하는 데 썼어요. 신석기 시대에는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면서 정착 생활이 이루어졌어요. 사람들은 강가나 바닷가에 움집을 짓고 살았는데 움집은 땅을 파고 그 위에 지붕을 얹은 형태예요.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곡물을 수확하고 가공하는 도구도 필요해졌어요. 갈돌과 갈파는 곡식의 껍질을 벗기거나 가루로 만드는 데 사용한 도구예요. 또한 가락바퀴를 이용해서 실을 뽑아 옷감을 만들기도 했어요. 가락바퀴는 둥근 돌이나 흙으로 만든 도구인데 가운데 구멍에 막대를 끼워 돌리면서 실을 뽑았어요.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조, 피 같은 잡곡을 재배했고 사냥과 채집, 고기잡이도 함께 했어요. 김홍도의 풍속화. 조선 후기. 김홍도는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화가예요. 그는 단원이라는 호를 사용했어요. 김홍도는 양반들이 좋아하던 산수화도 잘 그렸지만 특히 서민들의 일상생활을 생생하게 담아낸 풍속화로 유명해요. 그의 그림에는 농사 짓는 모습, 대장간에서 일하는 장면, 씨름하는 모습, 서당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등 평범한 백성들의 삶이 담겨 있어요. 김홍도의 풍속화는 해악과 풍자가 넘쳐요. 인물들의 표정이나 자세가 익살스럽고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죠. 같은 시대에 신윤복이라는 화가도 있었는데요. 신윤복은 양반과 기녀의 모습을 주로 그렸다면 김홍도는 서민들의 생활을 주로 그렸다는 차이가 있어요. 김홍도의 대표작으로는 씨름도, 서당도, 무동도 등이 있어요. 이 작품들은 조선 후기 서민 문화의 발달을 잘 보여주는 소중한 자료예요. 몽골의 고려 침입과 강화 천도. 고려 중기. 몽골의 고려 침입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몽골은 13세기에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던 나라였어요. 칭기즈칸이 세운 이 나라는 유라시아 대륙 대부분을 정복했는데 고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1231년부터 몽골은 고려를 여러 차례 침략했어요. 첫 번째 침입 때 고려는 처인성에서 김윤우가 이끄는 부대가 몽골의 장수 살리타이를 사살하는 승리를 거두기도 했어요. 하지만 몽골군의 공격은 계속됐고 당시 무신 정권을 이끌던 최우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요. 바로 수도를 개경에서 강화도로 옮긴 거예요. 왜 강화도였을까요? 몽골군은 기마민족이라 말을 타고 싸우는 데는 뛰어났지만 바다를 건너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강화도는 육지와 가깝지만 조류가 세서 쉽게 건너기 어려운 섬이었어요. 그래서 고려 조정은 강화도로 들어가 장기항전을 준비했어요. 이 강화천도는 1232년에 이루어졌고 이후 약 40년간 고려 조정은 강화도에 머물며 몽골에 저항했어요. 물론 백성들은 육지에 남아 고통을 겪어야 했지만 강화도 천도 덕분에 고려는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어요. 결국 1270년에 개경으로 환도할 때까지 강화도는 대몽항쟁의 중심지 역할을 했답니다. 노태우 정부의 북방 외교. 현대 노태우 정부. 노태우 정부 시기의 북방 외교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1988년에 출범한 노태우 정부는 아주 특별한 외교 정책을 펼쳤어요. 바로 북방 외교라고 불리는 정책이에요. 당시는 냉전이 끝나가던 시기였어요.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1991년에는 소련까지 해체되었죠. 노태우 정부는 이런 국제 정세의 변화를 잘 활용했어요. 그동안 적대 관계였던 공산권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맺기 시작한 거예요. 1990년에는 소련과 수교했고 1992년에는 중국과도 수교를 맺었어요. 이건 정말 역사적인 일이었어요. 그 전까지 한국은 공산권 국가들과 전혀 교류가 없었거든요. 남북 관계에서도 큰 진전이 있었어요. 1991년에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했어요. 같은 해에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되었는데 이 합의서에서 남과 북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라고 규정했어요. 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이때 나왔어요. 남과 북이 핵무기를 만들지도 보유하지도 않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이처럼 노태우 정부 시기는 북방 외교를 통해 공산권과의 관계가 열리고 남북 관계에서도 의미 있는 합의들이 이루어진 시기였어요. 고려 후기 역사서 편찬과 민족적 자주의식. 고려 후기. 고려 후기에는 민족적 자주의식을 담은 역사서들이 많이 편찬되었어요. 당시 고려는 몽골의 간섭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뿌리와 정체성을 되새기려는 움직임이 강했거든요. 대표적인 역사서로는 동명왕편, 삼국유사, 제왕홍기가 있어요. 동명왕편은 이규보가 쓴 서사시인데 고구려를 세운 동명왕 주몽의 영웅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고구려의 건국 신화를 통해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려 했던 거예요. 삼국유사는 승려 이련이 쓴 책이에요. 단군 신화를 처음으로 기록한 역사서로 유명해요. 고조선부터 시작하는 우리 역사의 유구함을 강조했어요. 불교 관련 설화와 민간 전승도 많이 담겨 있어서 당시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예요. 제왕홍기는 이승휴가 쓴 역사서예요. 중국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역사를 함께 서술했는데 우리 역사를 단군부터 시작해서 중국과 대등하게 다루었어요. 이 세 역사서의 공통점은 모두 민족적 자주의식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몽골 간섭기라는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민족의 시조인 단군이나 고구려의 건국 영웅을 강조하면서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려 했던 거죠. 박제가와 북학이. 조선 후기. 박제가는 조선 후기 실학자 중에서도 북학파를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북학파란 청나라의 발전된 문물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 학파를 말해요. 박제가는 청나라에 여러 번 다녀오면서 그곳의 발전된 상공업과 기술을 직접 보았어요. 그래서 조선도 청나라처럼 상업과 공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박제가의 대표적인 저서가 바로 북학이에요. 이 책에서 그는 재물은 우물과 같다는 유명한 비유를 했어요. 우물물은 퍼내면 샘물이 차오르지만 그냥 두면 오히려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재물도 써야 경제가 돌아가고 안 쓰고 모아두기만 하면 나라 경제가 쇠퇴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박제가는 소비를 장려하고 상공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수레와 배를 이용한 유통의 발달, 화폐 사용의 활성화도 강조했습니다. 박제가와 함께 북학파에 속하는 실학자로는 홍대용, 박지원 등이 있어요. 이들은 모두
청나라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 조선을 부강하게 만들자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 조선 후기 제주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으로 한반도의 남쪽 바다에 위치해 있어요.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섬이라서 한라산이라는 멋진 화산이 섬 중앙에 우뚝 솟아 있답니다. 제주도는 2007년에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어요.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성산 일출봉, 검은오름 용암동굴계가 그 대상이에요. 이렇게 세계 자연유산으로 인정받은 건 제주도의 자연환경이 그만큼 특별하고 가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조선시대에는 네덜란드 사람 하멜이 표류해서 처음 도착한 곳이 바로 제주도예요. 1653년에 하멜 일행은 일본으로 가던 중 폭풍을 만나 제주도에 표류했어요. 이후 조선에서 13년간 억류 생활을 했고 탈출한 뒤에 하멜 표류기를 써서 조선을 서양에 알리게 되었답니다. 또 제주도는 조선 후기의 여성 상인 김만덕이 태어난 곳이에요. 김만덕은 제주도에서 객주를 운영하며 큰 재산을 모았는데 1795년 제주도에 큰 흉년이 들자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육지에서 쌀을 사들여 굶주린 백성들을 구했어요. 정조 임금은 그녀의 선행에 감동하여 소원을 물었고 김만덕은 한양 구경과 금강산 유람을 소원으로 말해서 이를 이루었답니다. 위정척사 운동의 전개 조선 후기 위정척사 운동에 대해 알아볼게요. 위정척사란 바른 것을 지키고 사악한 것을 물리친다는 뜻이에요. 조선 후기 유학자들이 서양 세력과 일본의 침략에 맞서 전통 유교 질서를 지키려고 벌인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시기에 따라 여러 단계로 전개되었어요. 1860년대에는 이항로와 기정진 같은 유학자들이 통상 반대 운동을 펼쳤어요. 당시 흥선대원군이 서양과의 통상을 거부하는 정책을 폈는데 이들은 이를 적극 지지했습니다. 187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일본이 조선의 문호 개방을 요구하자 최익현이 외양일체론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대했어요. 외양일체론이란 일본과 서양은 본질적으로 같다는 주장이에요. 서양 오랑캐나 일본이나 다를 바 없으니 일본과도 수교해서는 안 된다고 본 거예요. 그러나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면서 조선은 결국 문호를 열게 되었어요. 1880년대에는 개화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위정척사 운동도 새로운 국면을 맞았어요. 정부가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유포하자 영남 지역 유생들이 크게 반발했어요. 이만손을 중심으로 영남의 유생들이 만인소를 올렸는데 이를 영남 만인소라고 해요. 만인소란 만 명이 함께 올리는 상소라는 뜻으로 그만큼 많은 유생들이 서양과의 수교에 반대했다는 걸 보여줘요. 조선 통신사 조선 후기 조선시대에는 일본과의 외교를 위해 통신사라는 사절단을 파견했어요. 통신사는 신의를 통한다는 뜻으로 조선과 일본이 서로 믿음을 쌓고 우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보낸 공식 외교 사절단이에요. 통신사는 임진왜란 이후 일본 에도막부의 요청으로 다시 파견되기 시작했어요. 1607년부터 1811년까지 총 12회에 걸쳐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통신사 행렬은 보통 400명에서 500명 정도의 대규모 사절단이었어요. 정사, 부사, 종사관을 비롯해서 의원, 화원, 악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갔습니다. 통신사는 단순한 외교사절 역할만 한 것이 아니에요. 조선의 선진 문화를 일본에 전파하는 문화사절단 역할도 했어요. 일본 각지에서 조선의 학자들과 필담을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고 해요. 통신사가 지나가는 길목마다 일본인들이 구경하러 나왔고 조선 사절단의 행렬은 일본에서 큰 구경거리였어요. 통신사들이 남긴 기록화와 문서들은 2017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강감찬과 기주 대첩 고려 정기 강감찬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강감찬은
고려시대의 명장으로 거란의 침입을 물리친 영웅이에요. 그는 948년에 지금의 서울 관악구 낙성대에서 태어났어요. 낙성대라는 이름은 강감찬이 태어날 때 별이 떨어졌다는 전설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강감찬은 과거 시험에서 문과 장원으로 급제했어요. 무관이 아니라 문관 출신이었던 거죠. 그런데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군사를 이끌고 나가 큰 공을 세웠어요. 1018년에 거란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략했을 때 강감찬은 상원수가 되어 군대를 지휘했어요. 그는 귀주에서 거란군을 크게 무찔렀는데 이것이 바로 유명한 귀주 대첩이에요. 이 전투에서 거란군 10만 명 중 살아 돌아간 자가 겨우 수천 명에 불과했다고 해요. 귀주 대첩은 고려가 거란의 침략을 완전히 물리친 결정적인 전투였어요. 이 승리로 거란은 더 이상 고려를 침략하지 못했어요. 강감찬은 문과 무를 경비한 인물로 고려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장군 중 한 명이에요. 곽재우와 임진왜란 의병장. 조선 중기. 곽재우는 임진왜란 때 활약한 의병장이에요.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경상도 의령에서 가장 먼저 의병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곽재우를 의병장 중에서도 첫 번째라는 의미로 창의사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곽재우는 붉은 옷을 입고 전투에 나서서 홍의장군이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붉은 옷이 멀리서도 눈에 잘 띄어서 적군들이 두려워했다고 해요. 곽재우의 의병은 낙동강 일대에서 왜군을 여러 차례 물리쳤어요. 특히 정암진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 전투로 왜군이 전라도로 진출하는 것을 막는데 크게 기여했어요. 임진왜란 때는 곽재우 외에도 많은 의병장들이 활약했어요. 조헌은 충청도 옥천에서 의병을 일으켜 청주성을 탈환했고 금산전투에서 승병장 영규와 함께 싸우다 전사했어요. 고경명은 전라도에서 의병을 일으켜 금산전투에서 순잘했고요. 서산대사 휴정은 승병을 이끌고 평양성 탈환에 참여하기도 했어요. 이처럼 임진왜란 때 전국 각지에서 의병들이 일어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웠어요. 한식. 조선. 한식은 우리나라의 전통 명절 중 하나예요. 동지가 지나고 105일째 되는 날이 바로 한식이에요. 보통 4월 5일이나 6일쯤 되는데 청명과 같은 날이거나 하루 차이가 나요. 한식이라는 이름은 이날 불을 피우지 않고 찬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붙여진 거예요. 왜 찬 음식을 먹게 되었냐면 중국 춘추시대의 계자추라는 충신의 이야기에서 유래했다고 전해져요. 한식은 농사가 시작되는 시기와 맞물려 있어서 조상의 산소를 찾아가 성묘를 하고 풍년을 기원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조선시대에는 한식날 임금이 종묘와 능에 제사를 지내기도 했어요. 또한 이날은 산소의 잔디를 손질하거나 이장을 하는 날로도 여겨졌어요. 설날, 단오, 추석과 함께 4대 명절로 꼽히기도 했답니다. 신라 진흥왕의 업적. 삼국시대 신라 6세기. 신라 진흥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진흥왕은 신라 제24대 왕으로 6세기 중반에 신라의 영토를 크게 넓힌 정복군주예요. 그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는데 처음에는 어머니인 지소태후가 섭정을 했어요. 진흥왕의 가장 큰 업적은 바로 영토 확장이에요. 한강 유역을 차지해서 신라가 중국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길을 열었고 함경도 지역까지 진출했으며 남쪽으로는 대가야를 정복했어요. 진흥왕은 새로 차지한 땅을 직접 돌아보면서 순수비를 세웠는데 이 비석들이 바로 북한산비, 창녕비, 황초령비, 마운령비예요. 순수비란 왕이 영토를 순행하면서 세운 기념비를 말해요. 또한 진흥왕은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정비해서 인재를 양성했어요. 화랑도는 원래 있던 청소년 수련 조직인데 진흥왕이 이것을 나라에서 관리하는 제도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양성된 인재들이 나중에 삼국통일의 밑거름이 되었답니다.
진흥왕 때 신라는 삼국 중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게 되었고 이것이 훗날 삼국 통일의 기반이 되었어요.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와 주요 사찰 문화재. 통일신라, 고려, 조선.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중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2018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 유산은 한국의 대표적인 산지사찰 7곳을 포함하고 있어요. 양산 통도사, 영주 부석사, 보은 법주사, 해남 대흥사, 안동 봉정사, 공주 마곡사, 순천 서남사가 바로 그 사찰들이에요. 이 사찰들은 모두 산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한국 불교의 전통을 오랜 세월 동안 이어온 곳들이에요. 각각의 사찰에는 귀중한 문화유산이 보존되어 있어요. 먼저 영주 부석사에 대해 알아볼게요. 부석사는 신라 문무왕 때인 676년에 의상대사가 창건한 사찰이에요. 부석사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은 무량수전인데요. 이 건물은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목조 건물 중 두 번째로 오래된 건물이에요. 무량수전은 배을림 기둥의 주심포 양식으로 지어졌어요. 배을림 기둥이란 기둥의 가운데가 볼록하게 나온 형태를 말해요. 주심포 양식은 기둥 위에만 공포를 얻는 방식으로 고려시대 건축의 특징이에요. 안동 봉정사도 살펴볼게요. 봉정사의 극락전은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목조 건물로 알려져 있어요. 봉정사는 신라 문무왕 때인 의상대사의 제자인 능인이 창건했다고 전해져요. 보은 법주사에는 팔상전이라는 특별한 건물이 있어요. 이 팔상전은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목조 5층 탑이에요. 내부에는 부처님의 일생을 그린 팔상도가 그려져 있어요. 합천 해인사는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장경판전으로 유명해요. 팔만대장경은 고려시대의 몽골의 침입을 불교의 힘으로 물리치고자 만든 것이에요. 장경판전은 대장경판을 보관하기 위해 지어진 건물로 자연 통풍과 습도 조절이 잘 되도록 과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순천 서남사에는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발견된 3층 석탑이 있어요.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로 원래 경주 불국사 석가탑에서 발견된 것이에요. 서남사의 3층 석탑에서도 이와 관련된 유물이 발견되었다고 전해지기도 해요. 28 독립선언. 일제강점기 1910년대. 28 독립선언은 1919년 2월 8일에 일본 도쿄에서 발표되었어요. 제1본 도쿄 조선 청년 독립단 소속의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었는데요. 대표적인 인물로는 최팔용, 이광수, 백관수 등이 있어요. 이들은 조선 청년 독립단이라는 이름으로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발표했어요. 선언서에는 일본에 대해 영원히 혈전을 선포한다는 강경한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이 28 독립선언은 국내에도 큰 영향을 주었어요. 약 한 달 뒤인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3.1운동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었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3.1운동 때는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했는데 이 선언서는 최남선이 작성하고 한용운이 공약 3장을 덧붙였어요. 민족대표 33인은 태화관에 모여 독립선언식을 가졌고 탑골 공원에서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만세 시위를 벌였어요. 3.1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일제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식민 정책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어요. 고려 무신 정권기 농민과 천민의 봉기. 고려 중기. 고려시대에는 무신 정권이 들어서면서 백성들의 삶이 매우 힘들어졌어요. 특히 무신들이 권력을 잡은 뒤로 농민과 천민들에 대한 수탈이 더욱 심해졌죠. 이런 상황에서 전국 각지에서 농민과 천민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봉기들을 살펴볼게요. 먼저 공주 명학소에서는 망이와 망소의 형제가 봉기를 일으켰어요. 명학소는 특수행정구역으로 그곳 주민들은 차별을 받았는데 이들이 신분 해방을 요구하며 들고 일어난 거예요. 운문과 초전 지역에서는 김삼이와 효심이 각각 봉기를 이끌었어요. 이들은 신라 부흥을 내세우며 경상도 일대에서 큰 세력을 형성했죠. 또한 개경 근초에서는 만적이라는 노비가 봉기를 계획했어요. 만적은 장군 최충원의 노비였는데 노비들을 모아놓고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며 신분 해방을 주장했어요. 하지만 이 계획은 사전에 발각되어 실패로 끝났죠.
이러한 농민과 천민의 봉기들은 대부분 무신정권 시기인 1170년 무신정변 이후에 집중적으로 일어났어요. 무신정권의 수탈과 사회 혼란 속에서 백성들의 불만이 폭발한 거예요. 장면 내각, 현대 제2공화국, 장면 내각에 대해 알아볼게요. 장면은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후 제2공화국의 국무총리가 된 인물이에요. 제2공화국은 내각 책임제를 채택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가 실질적인 행정수반이었어요. 장면 내각은 1960년 8월부터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으로 무너질 때까지 약 9개월간 집권했어요. 장면 정부는 4.19 혁명의 정신을 이어받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어요. 특히 부정선거의 원흉과 발포 책임자, 부정축제자를 처벌하겠다고 공약했고, 이를 위해 반민주 행위자 처벌법과 부정축제 특변처리법 등을 제정했어요. 또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처음 수립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장면 내각은 민주당 내부의 신파와 구파 간 갈등, 사회 혼란 속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해요. 결국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등 군부 세력이 일으킨 5.16 군사정변으로 제2공화국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설날과 세시풍속, 전통 현대, 설날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설날은 음력 1월 1일로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예요.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음력으로 새해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양력이 도입되면서 음력 설날은 구정이라고 불리며 홀대받게 되었어요. 구정이란 옛날 정월이라는 뜻으로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여겨졌던 거예요. 광복 이후에도 한동안 양력 1월 1일만 공휴일로 인정받았어요. 하지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음력 설날을 쇠는 전통이 이어졌어요. 결국 정부는 1985년에 음력 설날을 민속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공휴일로 지정했어요. 그리고 1989년에 드디어 설날이라는 본래 이름을 되찾고 3일 연휴로 확정되었답니다. 설날에는 여러 가지 세시풍속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배예요. 세배는 새해 아침에 어른들께 절을 올리며 새해 인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세배를 하면 어른들은 덕담을 해주시고 아이들에게는 세뱃돈을 주시기도 해요. 또 설날에는 온 가족이 모여 떡국을 먹어요. 떡국을 먹어야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설날에 빠질 수 없는 음식이에요. 그 외에도 윷놀이, 널뛰기, 연날리기 같은 민속놀이를 즐기기도 해요. 조선 성종의 업적, 조선 정기, 조선 성종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성종은 조선의 제9대 왕으로 세조의 손자예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처음에는 정의왕후가 수렴청정을 했어요. 성종은 조선 초기에 문물제도를 완성한 왕으로 평가받아요. 가장 대표적인 업적이 바로 경국대전의 완성과 반포예요. 경국대전은 조선의 기본 법전으로 세조 때부터 편찬을 시작했는데 성종 때 완성되어 1485년에 반포되었어요. 이 법전이 반포되면서 조선은 법치국가로서의 기틀을 확립하게 되었어요. 성종은 또한 홍문관을 설치해서 학문 연구와 왕의 자문기관으로 삼았어요. 홍문관은 집현전의 기능을 계승한 기관이에요. 집현전은 세조 때 폐지되었는데 성종이 홍문관을 설치해서 학문을 장려한 거예요. 그리고 성종은 김종직을 비롯한 살림 세력을 등용하기 시작했어요.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영남 지방의 살인파 학자들을 조정에 불러들인 거예요. 이때부터 살림이 중앙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했어요. 60만세 운동, 일제강점기 중기, 6.1만세 운동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1926년 6월 10일,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의 장례식 날에 일어난 독립운동이에요.
순종은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로 그가 세상을 떠나자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로 모여들었어요. 독립운동가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3.1운동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계획한 거예요. 이 운동의 특별한 점은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함께 손을 잡고 추진했다는 거예요. 당시 독립운동 진영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로 나뉘어 있었는데 6.1 만세운동을 계기로 두 세력이 협력하게 된 거죠. 학생들이 특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학생들은 태극기와 경문을 준비해서 순종의 장례 행렬이 지나갈 때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비록 일제의 삼엄한 경계 때문에 3.1운동만큼 크게 확산되지는 못했지만 이 운동은 이후 민족유일당 운동과 신간회 창립에 영향을 주었어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중요한 사건이었답니다. 삼국 통일 과정과 발해 건국. 삼국시대, 남북국시대. 실세기 한반도의 역사를 살펴볼게요. 이 시기는 정말 격동의 시대였어요. 먼저 612년에 살수대첩이 있었어요. 고구려의 을지무독 장군이 수나라의 대군을 살수에서 크게 물리친 전투예요. 수나라는 이 전쟁으로 국력이 크게 약해졌어요. 그 다음 645년에는 안시성 싸움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당나라 태종이 직접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했는데 안시성에서 성주와 백성들이 힘을 합쳐 당나라 군대를 막아냈어요. 당태종은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었죠. 660년에는 황산벌 전투가 벌어졌어요.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공격할 때 계백 장군이 5천 결사대를 이끌고 황산벌에서 맞섰어요. 결국 백제군은 패배했고 이어서 사비성이 함락되면서 백제는 멸망했어요. 그 후 고구려 유민들은 나라를 되찾으려고 부흥운동을 일으켰어요. 건모잠, 안승 같은 인물들이 대표적이에요. 676년에는 기벌포 전투가 있었어요. 신라가 당나라 수군을 기벌포에서 물리친 전투예요. 이 승리로 신라는 당나라 세력을 한반도에서 몰아내고 삼국 통일을 완성했어요. 삼국 통일을 이룬 왕은 문무왕이에요. 그리고 698년에는 대조영이 동모산에서 발해를 건국했어요. 대조영은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을 이끌고 새 나라를 세운 거예요. 이익의 성호사설과 조선 후기 사회 경제. 조선 후기. 조선 후기에는 청나라와의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은이 대량으로 유출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당시 조선은 청나라의 수도인 연경, 지금의 베이징과 무역을 했는데 비단이나 약재 같은 사치품을 사들이느라 은을 많이 써버렸거든요. 이익이라는 실학자는 이런 상황을 걱정하면서 성호사설이라는 책에 여러 개혁안을 담았어요. 성호사설은 이익이 평생에 걸쳐 쓴 백과사전 같은 책이에요. 이익은 중농학파 실학자로 농업을 중시하고 토지제도 개혁을 주장했어요. 그가 제안한 한전론은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정해서 토지가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이 집중되는 것을 막자는 내용이에요. 조선 후기는 영조와 정조가 다스리던 시기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사회가 크게 변화했어요. 농촌에서는 모내기법이 널리 퍼지면서 농업 생산력이 높아졌고 담배나 인삼 같은 상품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도 늘어났어요. 특히 담배와 고추는 임진왜란 이후 일본을 통해 들어온 작물인데 조선 후기에는 이것들을 팔기 위해 재배하는 농가가 많아졌어요. 장시도 전국적으로 발달해서 보부상들이 물건을 사고 팔았고 대동법 실시 이후에는 공인이라는 상인들이 등장해서 상업이 더욱 활기를 띠었답니다.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고려.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에 대해 알아볼게요. 부석사는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한 절이에요. 의상대사는 당나라에서 화엄종을 공부하고 돌아와서 우리나라의 화엄 사상을 널리 퍼뜨린 승려예요. 부석사라는 이름은 뜬돌이라는 뜻인데 절 뒤편에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바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무량수전은 부석사의 본전으로 아미타불을 모시는 건물이에요. 무량수란 한없는 목숨이라는 뜻으로 아미타불의 다른 이름이에요. 이 건물은 고려시대에 지어진 목조 건축물로 현재 남아있는 우리나라 목조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것 중 하나예요.
무량수전의 건축 양식을 살펴보면 배을림 기둥이 특징이에요. 배을림 기둥이란 기둥의 중간 부분이 약간 볼록하게 튀어나온 형태를 말해요. 이렇게 만들면 기둥이 더 안정감 있어 보이고 착시 현상도 교정되는 효과가 있어요. 또한 주심포 양식으로 지어졌어요. 주심포란 공포가 기둥 위에만 놓이는 양식이에요. 공포는 지붕의 무게를 기둥에 전달하는 장치인데 주심포 양식은 기둥 위에만 공포를 올려서 간결하고 단정한 느낌을 줘요. 이런 주심포 양식은 고려시대 건축의 특징이에요. 무량수전 안에는 소조 아미타열의 좌상이 모셔져 있는데 이 불상도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소중한 문화재예요. 5.18 민주화 운동. 현대 제5공화국.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이에요. 당시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12.12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장악했어요. 그리고 1980년 5월 17일에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어요. 이에 광주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들고 일어났어요. 계엄군의 무력 진압에 맞서 시민들은 스스로 시민군을 조직했어요. 시민군은 전라남도 도청을 거점으로 삼아 저항했어요. 시민들은 민주시민해보를 발행하며 서로 소식을 알리고 연대했어요. 결국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의 진압작전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어요. 5.18 민주화 운동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밑거름이 되었어요. 이후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어요. 2011년에는 5.18 민주화 운동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어요. 최치원의 생애와 업적. 통일신라 후기. 최치원은 신라 말기의 대표적인 학자이자 문장가예요. 그는 어린 나이에 당나라로 유학을 떠났어요. 12살 때 당으로 건너가서 18살에 빈공과에 급제했는데 빈공과란 외국인을 위한 과거 시험이에요. 당에서 관리로 일하던 중 황소의 난이 일어났어요. 황소의 난은 당나라 말기에 일어난 대규모 농민 반란인데 최치원은 이때 황소를 꾸짖는 경문인 격황소설을 지어서 이름을 떨쳤어요. 이 글이 너무 뛰어나서 황소가 읽다가 자리에서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또한 그는 당에서 쓴 시와 문장을 모아서 개원필경이라는 책을 남겼어요. 개원필경은 현존하는 한국 최고의 개인 문집이에요. 신라로 돌아온 최치원은 진성 여왕에게 시무 10여 조를 올려서 나라를 개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진골 귀족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관직을 버리고 해인사 등 여러 곳을 떠돌다가 가야산에 은거했어요. 최치원은 신라 말 육두품 출신 유학자의 대표적인 인물로 뛰어난 문장 실력으로 동국 문종의 조상이라 불려요. 고려의 수도 개성과 문화유산. 고려. 개성은 고려의 수도였던 역사적인 도시예요. 고려 태조 왕건이 918년에 고려를 건국하고 이곳을 수도로 삼았어요. 원래 이름은 송악이었는데 나중에 개경이라고도 불렸어요. 개성에는 고려 시대의 중요한 문화유산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먼저 만월대가 있는데 이곳은 고려 왕궁의 터예요. 고려 왕들이 살았던 궁궐이 있던 자리로 지금은 터만 남아있지만 고려의 영화를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선주교도 유명해요. 이 다리는 고려 말 충신 정몽주가 이방원의 하수인에게 피살된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정몽주의 피가 다리에 스며들어 대나무가 자랐다는 전설이 있어서 선주교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그리고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첨성대도 있어요. 이 첨성대는 천문 관측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신라의 첨성대와는 다른 형태예요. 개성은 이렇게 고려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도시랍니다. 칠석의 세시풍속. 삼국시대 조선. 7월 칠석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세시풍속 중 하나예요. 음력 7월 7일에 지내는 명절인데 견우와 직녀가 1년에 한 번 만나는 날로 알려져 있어요.
이날 밤에는 별을 보면서 바느질 솜씨가 좋아지기를 빌었는데 이것을 걸교라고 해요. 여자들이 바늘에 실을 꿰면서 솜씨가 늘기를 기원했던 거예요. 고구려 덕흥리 고분 벽화에는 견우와 직녀 이야기가 그림으로 남아 있어요. 소를 끌고 가는 남자와 그 긴 모습을 바라보는 여자의 모습이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그려져 있어요. 칠석에는 밀전병이나 밀국수를 해먹기도 했어요. 참고로 팥죽을 쑤어 뿌리는 것은 동지 풍속이고 핵곡식으로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는 것은 추석 풍속이에요. 귀발기술을 마시는 것은 정월대보름 풍속이고 씨름과 그네뛰기는 단오 풍속이에요.